기업의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그 정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로 제가 소환하는 대상은요,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제가 뭘 소환했죠? 2000년이라는 수치를 소환했고요. 그 속에서 제가 제조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상을 시켰습니다. 제조업을 대신하는 자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건 서비스였기 때문에 서비스를 두 번째로 소환을 했습니다. 서비스가 제조업을 공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 요즘은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플랫폼 사업의 등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은 서울역 같은 데를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곳인데 그 의미를 근데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고 정부도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쓰고요. 플랫폼 사업 모델을 뭐 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 관료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해봐도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자기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 사업 등장의 배경을 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제조업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요. 제가 아까 2000년생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94년, 5년경에 이 세대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94, 5년경에 우리 생활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맨날 공기처럼 우리가 매일 소비하고 사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드디어 실생활 속에서 가능해졌습니다. 94년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막 생깁니다. 온라인 사업 모델들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는 닷컴 기업이라고 했었어요. 사이트 이름들 보게 되면 .com 해가지고 하잖아요. 닷컴 기업이요. 닷컴 기업 중에 상징적인 기업이 뭐였냐면요. 95년 8월 달에 야후라는 아마 이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야후라는 기업이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등장하자마자 야후의 기업의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합니다. 엄청나게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한 거죠. 이 야후가 95년에 이제 등장하면서 닷컴 기업의 상징으로 불렸던 반면에 야후하고 비슷한 기업이 98년에 등장합니다. 구글이 98년에 세상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하나가 돼버렸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닷컴 기업이라고 안 불러요. 이건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두 개를 왜 비교하냐면요. 닷컴 기업이 됐던 플랫폼 기업이 됐던 간에 처음에 했던 사업은 둘 다 비슷하죠. 검색 서비스업, 포털업. 그렇죠? 구글도 지금 우리 검색 서비스업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구글링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없이 못 사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야후는 몰락해버렸고 구글은 뒤늦게 후발주자로 등장했는데 그 거인을 물리치고 계속 비상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지금 선두주자가 돼 있고요. 자율주행차에서도 선두주자가 돼 있고 계속 사업이 진화를 시키고 있죠. 왜 야후는 몰락하고 구글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화를 했을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 플랫폼 사업 모델과 닷컴 사업 모델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요. 닷컴 기업을 이해를 하려면은 플랫폼 기업도 결국은 우리 닷컴 기업의 연장선에 사실 있는 거라고요. 구글도 우리가 구글.com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뭔가를 이해하려면요. 야후 같은 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IT 혁명이라는 기술 혁명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죠. IT 혁명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술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 거예요. 인터라는 게 비트윈이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가 된다 이겁니다. 연결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세상을 모두 연결되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나왔던 유행했던 용어가 뭐냐면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이제 유행했었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가능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이트 가고 싶은 데만 가잖아요. 매력을 못 느끼는 사이트는 안 가잖아요. 안 간다는 얘기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IT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흔히 기업가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때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즉 뭐냐면 돈의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평균적인 사람들보다도 아주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 바로 사업가, 기업가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기업가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세상이 모든 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는 결국 우리가 세상의 돈이라든가 가치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동안에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려면 내가 채용을 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내가 채용을 안 한 사람들도
내 돈벌이에 활용할 수 없겠는가. 사람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디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연결을 시키려면 사람을 연결시키려면요 무조건 되고 연결 요청한다고 연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이익을 제공해 줘야 되죠. 서울역이 플랫폼이라 그랬어요. 서울역에 우리가 왜 갑니까요? 서울역에 가게 되면 내가 부산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거기서 제공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편리, 편익, 이익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잘 모입니다. 자발적으로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생기죠. 서울역 가기 시작하면 음식점 많고 사람들을 대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사업 기회로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플랫폼이란 건 뭐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 바로 이제 플랫폼인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기존의 사업 모델들은요, 어떤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사업을 했냐면요, 합리성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합리성은 이건 이제 우리가 서양 개념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일본식 영어를 번역을 하면서 따오다 보니까는 합리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합리성의 의미는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경제학에서 이기적인 동물,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쁘게 안 봐요. 그러고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요. 그래서 합리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혼자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바뀌냐? 여기 이제 호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호혜적이다 이런 말 쓰죠. 혜택을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이익을 그러니까 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익 공유라는 말이죠. 이익 공유요. 비즈니스 사업 모델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플랫폼 사업들은 바로 이 호혜성 원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고요. 기존의 제조업체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산업사회 때 제조업체 때는 자기만 잘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플랫폼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연결을 잘 시켜야 되고요. 연결을 잘 시키려면은 상대방하고 이익을 나눠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큰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 구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없이 못 살아요. 왜 못 사냐면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요. 저 같은 연구자들은 연구 자료로요. 인쇄물들을 그 복사하러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가서 복사기 앞에서 뜨거운 열 나오는 복사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쇄물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과거 자료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외국 자료들은요. 배 타고 건너오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걸리고 몇 달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구글이라는 이런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70여 개 주요 기관들에서 나오는 것을 매주 이렇게 팔로우업을 합니다. 거기 연구소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자료들을 업로드 시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럼 바로 PDF 파일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요. 이거 엄청나게 저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료 내라고 하더라도 저는 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정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이용에 대한 혜택이요. 근데 구글이 저한테 왜 그런 이익을 그렇게 공짜로 주고 있을까요? 구글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글이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인데 그러면 이 구글이 저한테 그렇게 이익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다 이제 모이게 연결되게 한 거잖아요. 즉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이 플랫폼을 저는 플랫폼이라는 표현보다는 학문적으로는 디지털 생태계라는 표현을 저는 더 선호를 해요. 생태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요. 자연만 생태계가 아니라 인간 사회도 다 생태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생물체들이 서로가 그러니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지는 게 생태계입니다. 그게 파괴적이지 않고 서로가 그러니까 공존 공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생태계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되면은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글은 그래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그런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 되면 아까 서울역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장사할 거리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밥 장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뭐 별거 장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자기도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띄울 수 있잖아요. 광고를요. 돈벌이 하겠다는 것보다 그걸로 비용을 투자 비용을 뽑아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구글이 목표로 한 건 따로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구글한테 얻는 게 있다면 주는 것도 있겠죠. 저한테 뭔가 주면서 가져갈 게 없으면 구글이 괜히 줬겠어요? 제가 거기다 뭘 합니까? 검색을 하면서 흔적을 남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이 구글의 생태계가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 접속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많은 사람이 접속할수록 그 플랫폼은 생태계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죠. 자, 구글이 아까 검색 서비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자가 돼 있어요. 우리 이세돌 기사하고 알파고하고 바둑대고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경인가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잖아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죠. 그럼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 선두자가 된 게 뭔가? 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 큰애가 인공지능 쪽으로 전문가고 제 친구가 미국의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동력으로 얻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은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해결돼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인 80년대 초에도 인공지능 열풍이 불었었어요, 한 번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고 사그라듭니다. 왜 사그라들었냐면은 빅데이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데이터 지원이 돼야지만 실수율을 줄이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것은 실수율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게 한 2010년경입니다. 그걸 선두자가 구글이었었어요.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한 걸 가지고요. 구글은 그거 가지고 자율주행차 사회.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기계가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적이죠. 거기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기업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마존 같은 기업입니다. 전통적인 내노라는 유통업체들을 다 파산시켜버렸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발 미디어 컨텐츠 업체인데 빠르게 성장을 했죠. 구글이 이렇게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바로 빅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려니까 뭐 했어요? 호혜성의 원리, 즉 이익 공유를 통해서 해결한 거죠. 이 모델이, 사업 모델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업체들이 다 따라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의 아이콘 하게 되면은 스티브 잡스로 우리가 한때 불렸었죠. 근데 스티브 잡스의 핵심적인 혁신은 뭡니까? 아이폰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아이폰이 왜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됐어요? 앱 생태계. 그 무궁무진한 앱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했습니까? 자, 애플의 직원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애플은 뭘 제공했습니까? 앱을 만들 수 있는 OS 정도나 제공해주고, 앱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아이디어죠.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머리에 있는 거고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기업 안에보다 기업 바깥에 더 많죠. 기업 안에야 기껏해야 애플에 4만 몇천 명뿐이 안 돼요. 지구상에 70억 명 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돈 벌어라. 이 기회를 제공해 준 게 바로 뭡니까? 앱스토어라는 모델이죠. 앱의 시장이죠. 아이디어를 팔아먹을 수 있는 장을 펼쳐준 거죠. 그래서 3대 7로 나눠먹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공유 모델이잖아요. 앱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이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아이폰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앱을 팔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애플이 미국 애플사의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한때 70%가 앱 판매에서 나왔어요. 아이폰 팔아서 나온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연구개발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율이 높지 않은데 앱은 지네들이 무슨 연구개발비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개발해 준 거잖아요. 팔리는 대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봐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이게 뭡니까? 공유 서비스 모델이죠. 하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하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이런 거 있죠. 얘들도 다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게 해주니까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럼 기회 안 주면 연결 안 돼요. 이익 안 주면요.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만드는 방식이 이게 이제 구글이 그랬던 방식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사례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앱스토어 모델하고 우버나 에어비앤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후자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가치가 좀 낮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앱스토어 모델은 우리가 앱이라는 것은 앱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타격을 입힌 사업 없잖아요. 이건 새로운 상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버가 하는 건 뭡니까? 기존의 택시업, 운송 서비스업에 타격을 입혔죠. 택시기사들 일자리 뺏고 그러죠. 에어비앤비는요. 모텔업이나 호텔업 하는 사람들 타격 입혔죠.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혁신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앱스토어 모델은 파괴적이지가 않죠. 없는 걸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면서. 그래서 가치는 여기에 더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가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글 모델의 그런 목표는 무엇이냐? 플랫폼 구축이에요.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 매력적인 플랫폼, 건강한 플랫폼 구축이에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왜? 왜요? 데이터 얻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자원을 그러니까 내 자원과 연결시켜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겁니다.
연결시키려니까는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고 호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모델이요. 이건 전통적인 제조업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글 모델의 변화라는 것이 2000년 이후에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조업 별로 관심 없어 하잖아요. 저희 세대가 우리가 이제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80년대 대학 다니고 이런 세대들이요. 농업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제 친구들 지방에서 자기 아버지가 공부 안 할 거면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면은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하고요.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비료도 인분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어렸을 때 하도 질려가지고 농사 전혀 안 하겠다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제조업에 별로 관심 없죠. 저는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 기술의 변화, 새로운 신기술에 젊은 사람들 더 관심이 많아요. 과거 기술보다도. 제조업이 그러니 홀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변화에 본능적으로 더 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는요,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구글부터 해서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이런 기업들에 더 관심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체예요. 애플은 앱 판매가 아까 70% 차지했었어요. 전혀 다른 업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버나 에어비를 공유 서비스, 신서비스 업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 말고는 다른 용어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갖다가 서비스다 붙이는데 이건 서비스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아십니까? 자, 우버가 전통적으로 어떤 거죠? 운송 서비스업을 하는데 기존의 운송 서비스업은요, 하려면요,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기사도 있어야 돼, 고용해야 되고요. 자기 직원이 그래서 그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용역을요. 근데 우버는 사람 한 명 고용 안 하잖아요. 기사 한 명 고용 안 하고 택시 한 대 소유한 거 없잖아요. 에어비앤비도 마치죠. 자기 소유의 호텔, 모텔 하나도 없잖아요. 전통적인 서비스하고 운송 서비스나 숙박 서비스하고 전혀 다른 업종이에요. 예를 들어 뭡니까? 그냥 플랫폼 구성해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업종인 겁니다.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농업하고 제조업이 가치 창출 방식이 다르듯이 이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변화가 2000년부터 우리가 등장했는데 그래서 플랫폼 사업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가 조금 되셨겠죠. 이게 이제 2000년 이후의 변화의 네 번째 출발점으로 제가 소환한 이유입니다.